여러분, 안녕. 지난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지금 제 상태가 저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난 2주 동안 너무 바빠서 요즘에 뭔가 자도 되게 졸리고, 사실 지난주에 장염이 되게 심하게 걸려서 오전 스케줄도 다 취소하고 병원 가서 막 링거를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말에는 제가 도저히 화장을 하고 유튜브를 찍을 힘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초췌하지만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2월 마지막 주 주간 경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주제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와 손잡다인데요. 제가 지난 2월 둘째 주 주간 경제 시간에 드디어 애플페이가 국내에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면서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면 삼성페이 때문에 갤럭시를 고집하던 고객들이 애플페이도 이제 가능하니까 아이폰으로 갈아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삼성에서는 갤럭시 충성 고객들의 이탈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었나 봅니다. 2월 20일 삼성전자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간편 결제 동맹을 맺었어요. 자,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삼성페이랑 네이버페이가 서로 연계가 돼서 각자의 서비스를 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삼성페이랑 똑같이 스마트폰 단말기에 띡 찍으면 네이버페이로 결제가 가능해졌고요. 더불어서 삼성페이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같이 네이버페이 가맹점에서 삼성페이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결제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사용을 할 때는 어플을 켜서 QR코드를 실행하고 뭐 바코드를 생성해서 결제를 해야 되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귀찮아서 고객분들이 좀 불편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페이랑 동맹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쉽게 결제가 가능해졌고요. 오프라인에서의 네이버페이 점유율이 더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페이가 등장하면서 삼성페이랑 네이버페이가 서로 동맹을 맺었잖아요. 근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 페이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카오페이잖아요. 카카오페이도 애플페이 등장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는 해외 시장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보다는 글로벌 결제망을 선점하겠다라는 카카오페이의 전략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지금 뭐 일본, 마카오, 싱가포르, 중국의 일부 지역, 또 프랑스 유명 백화점까지 결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알리페이 운영사인 중국 엔트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 카드 업계는 또 어떤 상황일까요? 카드 업계 역시 애플페이 출시를 앞두고 고민이 많겠죠. 애플페이도 등장했고 또 삼성이랑 네이버랑 손을 잡으면 다른 카드 업계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사에서는 그 대안으로 오픈페이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오픈페이가 뭐냐면 한 카드사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원래는 만약에 A카드사의 어플이면 A카드사만 등록해서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A카드사 어플이어도 뭐 B, C, D, E, F 카드를 등록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장에서는 늘 경쟁자가 들어오면 내부에서는 지각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사람이던 기업이던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 또 이런 경쟁의 과정에서 고객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행되고 부동산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11일 정부에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냐면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저렴하게 해서 정부가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인데요. 간단하게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내용이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4%대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만기는 뭐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가 있고요. 고정금리입니다. 만약에 추후에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중도수수료 없이 나중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한 상품이죠.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오는 1월 30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정책 상품이었는데요. 1월 30일에 시작이 되고 지금 2월 20
5일이죠.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을 했고 또 이게 과연 부동산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례 보금자리론의 총 공급 규모는 39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보름 만에 공급액의 35%인 14조 원이 신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신청 속도로 계속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신청이 된다면 다음 달 중순이면 이게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 규모를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규모가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의 수요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부동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월 30일부터 2주 동안 서울의 9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9억 원 이하 거래는 전체 거래의 66.7%를 차지했는데요. 이 정책 시행 전과 비교하면 그전에는 59.7% 수준이었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고 나서 7% 가까이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를 좀 살펴보면 서울 성북구의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는 이달에만 매매가 3건이 나왔는데요. 모두 7억 원에서 7억 8,500만 원 사이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한 가격대였고요. 또 이어서 양천구의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는 이달에 2건의 거래가 체결이 됐는데요. 각각 8억 9천만 원과 9억 원에 딱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강서구도 마찬가지로 수명산 파크의 경우에는 6억 9천만 원, 7억 2천만 원의 2건의 거래가 성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의 공인중개업소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아예 매매 거래가 안 되다가 1월부터 특례 보금자리 정책이 시행이 되고 규제도 이것저것 풀리다 보니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동산에 문의를 올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됩니까? 9억 원까지 가격을 맞춰주면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재건축 규제도 완화가 되고 있고 이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시행이 되면서 노후단지가 많은 서울 노원이나 도봉, 강북을 중심으로 급 매물도 빠르게 소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쪽 지역에는 또 이제 9억 원 이하의 매물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노원이나 도봉, 강북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수혜를 입고 있는 지역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자료를 좀 분석해 본 결과 올해 1월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805건 중에서 174건이 준공 30년을 초과한 구축으로 조사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특례 보금자리론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거래량 증가는 정책 시행 초반에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낙폭이 심했던 지역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수혜를 받는 중소형 금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좀 일부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매수 심리는 솔직히 여전히 바닥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일 뿐 시장 반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은행권에서도 주담대 최저금리가 4%대까지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는 연 4.25에서 4.55%고요. 우대형 금리는 연 4.15에서 4.45%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최저 3.25%까지 가능한데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낮아지지는 않고 그대로 동결이 되면서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매력이 크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을 직접 챙긴다는 소식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주간경제 이슈 했을 때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를 하면서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령 인구는 점점 증가하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10년 전인 2012년에 신생아 수는 48만 명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신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1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정말 저출산 문제가 국가 소멸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대책을 챙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저출산과 관련한 주식들이 좀 급등해 줬는데요. 최근에 상장됐던 꿈비, 캐리소프트, 메디앙스 이런 주식들이 상승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다가오는 3월에 윤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또 한 번 저출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동안에는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냥 돈을 투입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16년 동안 280조 원을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출산율은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걸 다시 재검토하면서 효과가 확인된 것들을 추려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 말하는 그 효과가 있었다는 저출산 정책은 도대체 무엇이었냐 봤더니 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이런 재택근무 활성화를 좀 꼽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복지 정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의식주가 우리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요. 집을 사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나 혼자의 노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이를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자영업자, 비정규직, 소기업에서는 아직도 이런 복지를 누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도 저출산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저출산 대책이 그냥 단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저출산 문제는 20년, 30년, 10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장기적인 플랜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월에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우리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주제는 슈거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또 오를 예정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가격이 다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메로나 월드콘 아이스크림 가격도 올랐고요. 고추장 가격도 오르고 또 미스터 피자 가격도 올랐다고 기사가 떴고요. 다음 달부터는 아이시스 그 물값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원재료비가 상승하고 인건비, 물류비, 제조 과정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다 오르니까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특히 식품의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재료 값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기후 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슈거플레이션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일단 슈거플레이션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슈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설탕입니다. 그래서 슈거플레이션은 설탕값 상승이 다른 식료품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설탕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설탕의 원료인 원당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원당의 주요 생산국은 브라질, 인도, EU입니다. 자, 지금 사진과 같이 브라질이 원당 생산 1등 국가이고요. 2등은 인도예요. 근데 지금 브라질에서는 라니냐, 즉 가뭄이 일어나고 있고 인도에서는 지구온난화 현상인 엘니뇨를 비롯해서 홍수나 가뭄과 같이 기상 여건이 악화가 되면서 이 원당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당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정부에서 이 바이오 연료 활성화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바이오 연료는 사탕수수를 활용해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을 하는 건데요. 이때도 원당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먹을 공급량이 더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당 재배 3위 국가인데요. 근데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작년부터 사탕수수의 재배 면적을 줄였습니다. 왜?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느껴져서 사탕수수의 재배 면적을 줄인 대신에 그 줄인 자리를 다른 수익성이 높은 작물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도 공급량이 함께 줄어들게 된 거죠. 이렇게 원당 공급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설탕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예정이고요. 그럼 설탕이 들어가는 빵, 초콜릿, 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커피 믹스, 솔직히 음식에 설탕 안 들어가는 제품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식료품들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입니다. 2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지금과 동일하게 3.5%로 동결했습니다. 자, 한국의 금리 인상은 작년 4월부터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이번에는 쉬어가자 하면서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동결이 이제는 물가가 안정됐고 지표가 너무 괜찮아서 동결을 한 게 아니라요. 수출도 너무 부진하고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1.6%로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물가, 고금리 여파에 소비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를 이번에는 유지를 하기로 한 겁니다. 즉,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자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를 우선순위에 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금리 동결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올해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게 될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일 텐데요.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을 3.5에서 3.75%로 제시한 바 있고요. 또 우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미국의 상황을 같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미국은 긴축의 기간을 예상보다 더 지속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고요. 또 지금 환율이 다시 1,300원대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다 빠져나가고 증시도 침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서 봉쇄 정책을 중단하고 리오프닝을 다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다시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봉쇄를 하던 시기와 비교해서 전 세계의 물건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가 2%가량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물가 지표는 또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몇 번 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진짜 경제는 모든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어떤 결과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또 모든 것은 진짜 동전의 양면이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아니다로 딱 구분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고 대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어느 한 면만 보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내부 요인, 외부 요인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2월 넷째 주 주간 경제 이슈 살펴봤고요. 벌써 2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들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간 경제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